뇌가 멈추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사의 단호한 말이 중환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13살 준우는 차가운 침대에 누워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부모는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기적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준우가 눈을 떴을 때 손은 떨렸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맑아져 있었습니다. 연필을 잡을 수는 없었지만 복잡한 수식들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선명했어요. 이 문제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풀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은 시각 하버드의 세계적 수학자 리처드 교수가 자신만만하게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그가 매달린 난제였거든요. 하지만 몇 주 후 그 불가능한 문제 앞에 한 소년이 서게 됩니다. 떨리는 손 대신 번뜩이는 두뇌로, 연필 대신 순수한 열정으로 무장한 채 말이에요. 죽음에서 돌아온 소년이 세상에 증명하려는 것은 단순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 이제 그 감동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미국 보스턴의 한복판에 자리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중환자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이 흰 천장을 비추고 각종 의료기기들이 내뿜는 단조로운 전자음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죠. 병실 한쪽 구석 작은 침대 위에 13살 소년이 누워 있었어요. 준우라는 이름의 이 아이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또래 아이들과 다름없이 뛰어노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준우의 부모인 김민수와 이수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의 손은 떨리며 준우의 작은 손을 감싸 쥐고 있었고, 수지는 이미 눈물로 부어버린 눈꺼풀을 손등으로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사흘째, 의사들은 더 이상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뇌사 판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담당 의사 존슨의 목소리가 병실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뇌간의 기능이 완전히 멈춘 상태로 인공호흡기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존슨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뇌가 멈추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아들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준우야, 엄마 목소리 들리지? 일어나야 해. 아직 해야 할 게 너무 많잖아. 하지만 준우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로 있었죠. 인공호흡기만이 규칙적으로 그의 가슴을 오르내리게 할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준우는 동네에서 소문난 수학 천재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아이였죠. 학원 선생님들은 모두 준우를 두고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재능이라고 말했어요. 그런 아들이 지금은 차가운 병실에서 기계의 도움으로만 숨을 쉬고 있다니요. 사고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수학 경시 대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신호등이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한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준우를 들이받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준우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2번이나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겨우 생명은 건졌지만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하나님 제발. 수지는 조용히 기도하며 아들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우리 준우만은 살려주세요. 이 아이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과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 역시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한편 같은 시각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자 리처드 스미스 교수가 동료들과 함께 학술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수론 분야의 권위자로 지난 30년간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해온 인물이었어요.
그는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어가며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말 그대로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풀 수 없을 것입니다. 리처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리만 가설의 변형된 형태로 현재까지의 모든 수학적 도구로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영역이죠. 회의실에 참석한 다른 교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역시 이 문제의 난이도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보스턴의 병원으로 다시 돌아와서 준우의 병실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료진들은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가족들이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준우의 손을 꽉 잡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준우야, 기억해? 내가 5살 때 처음으로 구구단을 외웠을 때 말이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때 너는 구구단을 외우는 게 아니라 숫자들 사이의 규칙을 찾아내고 있었지. 정말 신기한 아이였어. 그런데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준우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수진도 민수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준우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고 그 순간 수진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여보. 준우가 움직였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준우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죠. 아이의 눈동자가 초점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 빨리 오세요. 민수가 간호사 호출 버튼을 연타하며 외쳤습니다. 곧이어 존슨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존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우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펠라이트로 동공 반응을 확인하고 각종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했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존슨은 중얼거리며 검사를 계속했어요.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가 이렇게 의식을 회복하는 경우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분명했어요. 준우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준우의 목소리는 쥐새끼만큼 작았지만 부모에게는 천사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수지는 눈물을 쏟아내며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준우야, 정말이야? 엄마 목소리 들려? 준우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가족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인 의식 회복에도 불구하고 준우의 몸 상태는 여전히 심각했어요. 오른손과 왼손 모두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손가락들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혀가 꼬이고 걸음을 걷기는커녕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죠. 존슨 의사는 가족들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어야 했어요. 의식을 회복한 것은 정말 기적이지만 뇌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언어 기능, 운동 기능 모두 상당한 재활이 필요할 거예요. 존슨의 말에 가족들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손의 미세한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분에 손상이 있어서 글씨를 쓰거나 정교한 작업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준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병실에서 재활 훈련이 시작되었을 때 준우는 손이 떨려서 연필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가져온 간단한 산수 문제지를 보며 준우는 답답해했어요. 예전 같으면 1초도 안 되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이제는 답을 종이에 적을 수도 없었거든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수진이 아들을 격려했지만 준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준우는 문득 깨달았어요. 손으로 쓸 수는 없지만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엄마, 이 문제 답은 421이에요. 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문제지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정답이었어요. 이 문제는 3960이고 저 문제는
준우는 계속해서 암산으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담당 간호사 캐롤이 놀라워했어요. 이 아이 정말 특별하네요. 손은 움직이지 않아도 두뇌는 여전히 천재구나. 캐롤은 이 사실을 존슨 의사에게 보고했고 존슨 역시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뇌 손상 환자가 이런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유지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준우의 회복 소식은 곧 병원 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레지던트 의사인 박한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준우의 사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수는 준우를 자주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우야, 내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고 있니? 한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손이 불편해도 내 머릿속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준우는 한수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손이 안 되면 머리로 하면 되잖아요. 그때 병원에 자원봉사를 오는 15살 소녀 소피아도 준우를 만나게 되었어요. 소피아는 준우보다 2살 위였지만 준우의 천재적인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우와, 정말 연필 없이도 이런 어려운 계산을 다 할 수 있구나. 소피아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연필을 잡을 수 없다고 해서 천재가 아닌 건 아니야. 소피아의 이 말이 준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준우는 점점 자신감을 회복해가며 더욱 어려운 수학 문제들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들은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재활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우의 하루는 오전 9시 물리치료로 시작되었어요. 물리치료사 제니퍼는 준우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마사지하며 근육을 풀어주었습니다. 좋아, 준우. 이번엔 엄지손가락을 움직여볼까? 하지만 준우의 손가락들은 여전히 뻣뻣하게 굳어 있었죠. 아직 힘들어도 괜찮아. 시간이 필요한 거야. 제니퍼가 격려했지만 준우는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연필을 잡고 복잡한 수식을 자유자재로 써내려갔는데 이제는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니요. 하지만 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준우로 하여금 새로운 방법을 찾게 만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준우의 병실은 마치 작은 수학 교실 같았습니다. 벽면에는 부모가 가져온 수학 문제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초등학교 수준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수준의 미적분학 문제까지 다양했습니다. 준우는 침대에 앉아서 이 문제들을 하나씩 눈으로 읽고 머릿속으로 풀어나갔어요. 이 문제는 준우가 벽에 붙은 2차방 정식 문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x는 3이고 마이너스 5네요. 민수가 계산기로 확인해 보니 정답이었어요. 이 미분 문제는 답이 27x제곱이고 수진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확인해 봐도 모두 맞았습니다. 한수는 이런 준우의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보았어요. 정말 대단해. 뇌 손상을 입었는데도 계산 능력은 오히려 더 뛰어난 것 같아. 한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뇌의 다른 부분이 손상된 영역을 보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소피아도 매일 준우를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은 어떤 문제를 풀었어? 소피아가 물으면 준우는 신이 나서 자신이 푼 문제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3차방 정식을 10문제나 풀었어요. 머릿속으로만요. 준우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와, 나는 계산기 없으면 곱셈도 힘든데.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살아있는 계산기 같아.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준우는 더욱 열심히 문제를 풀고 싶어졌어요. 손은 불편하지만 머리는 예전보다 더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존슨 의사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준우의 사례가 의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케이스예요. 지역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들은 고민했지만 준우는 긍정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후 보스턴의 지역 방송국에서 기자와 카메라맨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기자 리사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뇌사 상태에서 깨어난 후 어떤 기분이었나요? 처음에는 많이 무서웠어요. 준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도 안 움직이고 말도 제대로 안 되고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준우는 카메라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실제로 계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리사가 문제지를 꺼냈습니다. 이 문제는 고등학교 수학 문제인데요. 문제는 복잡한 2차 부등식이었어요. 일반적인 고등학생도 몇 분은 걸릴 만한 난이도였습니다. 준우는 문제를 읽어보고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약 30초 후에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답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범위예요. 리사가 답지를 확인해 보니 정확했어요. 촬영진들이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계산기보다 빠른 것 같은데요. 리사가 감탄하며 물었어요. 준우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원래 수학을 좋아했어서요. 지금은 손으로는 못 쓰지만 머릿속은 더 깨끗해진 것 같아요. 이 인터뷰가 방송된 후 준우는 지역에서 유명인이 되었어요. 계산기보다 빠른 소년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많은 사람들이 준우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병원에는 격려 편지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각종 수학 관련 단체들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에서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버드 수학과의 교수 비서 메리입니다. 리처드 스미스 교수님께서 준우 학생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전화를 받은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하버드라고요? 정말인가요? 메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에 수학 학술 대회가 열리는데 준우 학생을 특별 게스트로 초청하고 싶다고 하세요. 물론 강제는 아니고 가능하시다면 말이죠. 가족들은 흥분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준우의 몸 상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준우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가고 싶어요. 정말로 가고 싶어요. 그 순간 준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이 피어올랐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는 꿈이 말이죠. 하버드 대학교로 향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준우는 출발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있을 일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자신이 서게 된다니 꿈만 같았어요. 준우야, 내일 떨리지? 소피아가 마지막 문병을 왔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떨려요. 그런데 동시에 기대도 돼요. 소피아는 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연필이 없어도 천재인 걸 증명해줘.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하버드까지는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준우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넘게 병원에만 있다가 나오니 모든 게 새로워 보였어요. 저기 보이는 게 하버드 대학교야. 민수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웅장한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버드 수학과 건물에 도착했을 때 준우는 압도되었어요. 높은 천장과 고풍스러운 기둥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유명한 수학자들의 초상화가 보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준우가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천재들이 공부했을까 상상해보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준우 맞죠? 반갑습니다. 메리가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교수님들이 모두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메리의 안내를 받아 강당으로 향하는 길, 준우는 복도에 걸린 수많은 수학 공식들과 정리들을 보며 걸었어요. 리만 가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골드바흐 추측. 모두 준우가 책에서만 보던 것들이었습니다.
강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준우는 숨이 막혔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무대 위에는 거대한 칠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준우에게 집중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사람들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뇌사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한 후 놀라운 수학적 재능을 보여주고 있는 13살 준우 학생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준우는 떨림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때 무대 한쪽에서 리처드 스미스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수학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어요. 하얀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오랜 연구로 약간 구부정해진 어깨가 그의 특징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준우를 한번 훑어본 후 마이크를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리처드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이 문제는 제가 지난 20년간 연구해온 리만 가설의 변형 문제입니다. 그는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수식은 한 줄, 두 줄, 세 줄로 늘어났고 보는 사람들조차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이 문제는 말 그대로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풀 수 없을 것입니다. 리처드가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어요. 현재까지의 모든 수학적 도구와 컴퓨터를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는 준우를 바라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강당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준우는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아직 걸음이 완전히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는 당당하게 걸었어요. 칠판 앞에 선 준우는 그 복잡한 수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기호들과 함수들이 가득했어요. 일반적인 수학자라면 몇 달, 아니 몇 년을 연구해야 할 만한 문제였습니다. 강당은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준우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어요. 시간 제한은 1시간 정도 드릴까요? 리처드가 약간 조롱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어요. 물론 연필과 종이는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준우는 연필을 들지 않았어요. 아니,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아직 떨렸거든요. 준우는 칠판의 수식을 천천히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리만 제타 함수, 복소수 평면, 비자명한 0점. 하나씩 이해해가며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강당의 사람들은 이 어린 소년이 정말로 그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품었어요. 혹시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우면 더 쉬운 걸로. 리처드가 말하려던 순간 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확신에 찬 눈빛이었어요. 준우는 칠판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강당 안에 수백 명이 숨죽이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리처드 교수의 냉소적인 미소와 다른 교수들의 회의적인 시선이 느껴졌지만 준우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마치 병실에서 혼자 문제를 풀던 그 순간들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어요. 교수님, 저는 연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준우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강당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손이 아직 불편해서 글씨를 제대로 쓸 수 없거든요. 대신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답을 말씀드릴게요. 리처드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이야, 농담이겠지? 이 문제는 수십 페이지의 계산이 필요한 문제야. 암산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지만 준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준우는 눈을 감고 칠판의 수식들을 머릿속에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리만 제타 함수부터 시작해서 함수적 방정식과 오일러 곱 공식까지.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한 달 동안 손을 사용할 수 없어서 오직 머릿속으로만 계산하던 그 시간들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먼저 이 함수의 해석적 연속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우가 눈을 뜨며 말했어요. 극점을 제외하고 복소평면 전체에서 정의될 수 있죠. 그리고 함수적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강당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사람들이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우가 말하는 내용들이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진짜 이해에 바탕한 것임을 느꼈거든요. 이제 비자명한 영점들의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준우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임계선 위에서. 그는 마치 눈앞에 수식이 보이는 것처럼 허공을 바라보며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손가락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는 공중에서 수식을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리처드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처음에 냉소는 사라지고 대신 놀라움이 그의 얼굴에 스며들었어요. 잠깐 그 접근법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준우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기존의 전통적인 접근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준우가 칠판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무한급수의 수렴성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면. 그는 숨을 고르고 더욱 복잡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강당 안의 수학자들이 하나둘씩 앞으로 몸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노트에 준우가 말하는 내용을 받아 적고 있었고 어떤 교수는 휴대폰으로 계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13살 소년이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어요. 그러면 베르누이 수열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준우는 점점 더 깊은 수학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계산 과정도 막힘이 없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발표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어요. 10분, 20분, 30분. 준우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중간중간 복잡한 계산 부분에서는 잠시 눈을 감고 집중한 후 다시 눈을 뜨고 결과를 말했어요. 그럴 때마다 강당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상하다. 리처드가 옆에 앉은 동료 교수에게 속삭였어요. 저 아이가 사용하는 방법론이 내가 생각도 못한 접근이야. 혹시 정말로. 그는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아직 믿기 어려웠거든요. 마침내 45분이 지나고 준우가 마지막 계산에 들어갔어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그는 허공에서 마지막 수식을 그려가며 말했습니다. 이 함수의 특별한 영점은 강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였습니다. 음의 2분의 1, 음의 3분의 1, 음의 5분의 1.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준우는 잠시 멈췄다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특별한 경우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영점의 위치는 그가 마지막 답을 말하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준우의 부모님은 무대 아래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손에 땀을 쥐고 있었어요. 수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우를 지켜보았고 민수는 카메라로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그들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답은 준우가 마지막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영점의 위치는 복소수 형태로 나타나며 이때 함수값은 정확히 0이 됩니다. 강당 안에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준우의 답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산에 몰두했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황급히 노트북을 꺼내 수학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교수들도 각자 계산기와 컴퓨터를 이용해 검증에 나섰어요. 강당 안에는 키보드 타자 소리와 계산기 버튼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준우는 무대 위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자신의 계산이 맞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동시에 떨림도 있었습니다. 만약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실망할까? 하지만 준우는 병원에서 보낸 한 달 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암산들을 떠올렸어요.
그때마다 정확했었거든요. 이런. 리처드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정말로. 맞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간 연구해온 문제를 13살 소년이 1시간도 안 되어 풀어버린 거예요. 다른 교수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검증 완료. 정확한 답입니다. 확인의 말들이 강당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강당이 폭발하듯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해냈어요. 민수도 감격해서 목이 메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준호야. 부모의 마음은 기쁨과 안도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뇌사 상태에서 깨어난 아들이 이제는 세계적인 수학자들 앞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하지만 리처드 교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로 올라와 준우에게 다가갔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20년간 매달린 문제야. 수많은 박사들과 연구팀이 도전했지만 아무도 풀지 못했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준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연필을 잡을 수 없어서 계속 머릿속으로만 계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복잡한 수식들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강당의 다른 수학자들도 무대로 몰려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야. 어떤 방법을 사용한 거죠? 혹시 새로운 정리를 발견한 건가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준우는 차분하게 하나씩 답변했어요. 사실 기존의 정리들을 조합한 거예요. 하지만 조합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을 뿐이죠. 준우가 설명했습니다. 뇌 손상을 입은 후에 오히려 집중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방해받는 생각들이 줄어들고 오직 수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한 교수가 질문했어요. 그럼 다른 문제들도 풀 수 있나요?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한 유형이라면 아마도요. 하지만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거든요. 리처드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이 문제를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미리 배운 적은? 그는 마지막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처음 보는 문제였어요. 준우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리만 가설에 대해서는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변형 문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진솔한 대답에 사람들은 더욱 놀라워했어요. 강당 한쪽에서 언론인들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야. 뇌사에서 깨어난 소년이 수학계의 난제를 해결했다고. 기자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소식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우는 무대에서 내려와 부모님께 달려갔어요. 엄마, 아빠 해냈어요. 세 사람은 꽉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던 아이가 이제는 세계적인 수학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아들아. 민수가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수진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 준우가 정말 대단해. 손이 불편해도 머리로 이런 일을 해내다니. 리처드 교수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놀라운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준우 학생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계산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죠.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어요. 이번에는 더욱 뜨겁고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준우는 무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해냈구나. 손은 불편하지만 머리는 여전히 괜찮다는 걸 증명했어. 학술 대회가 끝난 후 준우와 가족들은 하버드 캠퍼스를 천천히 걸으며 여운을 만끽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고즈넉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준우는 자신이 방금 해낸 일이 아직도 꿈같이 느껴졌어요. 정말로 내가 한 일일까? 준우가 중얼거리자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야, 우리 천재 아들이 해낸 거야.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준우 학생. 돌아보니 리처드 교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준우 앞에서 멈춰 서서 무릎에 손을 대고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교수님? 준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리처드는 진지한 표정으로 준우를 바라보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당신을 믿지 않았어요. 13살 아이가, 그것도 뇌 손상을 입은 아이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솔직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보여준 것은 리처드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정말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당신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새로웠어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말 순수한 수학적 사고였습니다. 준우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저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계산했을 뿐이에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리처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바로 천재성이에요. 복잡한 이론에 사로잡히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 말이죠. 혹시 리처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버드에서 공부할 생각은 없나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후에라도요. 당신 같은 인재가 우리와 함께 연구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수와 수진이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하버드에서 직접 제안을 해오다니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준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몸을 완전히 회복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 주세요.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당신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캠퍼스를 나서는 길에 준우는 문득 병원에 있는 소피아와 한수 의사가 생각났어요. 엄마, 아빠, 빨리 병원으로 돌아가요. 소피아와 한수 선생님께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가족들은 웃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준우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의식조차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세계적인 수학자들 앞에서 문제를 풀고 있다니요.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야, 오늘 기분이 어때? 민수가 백미러로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준우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신기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져요. 책임감? 수진이 고개를 돌리며 물었어요.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뇌 손상을 입고도 회복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준우는 소피아와 한수를 찾아갔어요. 두 사람은 준우가 돌아온 것을 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소피아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정말로 그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고? 네, 풀었어요. 준우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버드의 웅장한 강당, 수백 명의 수학자들, 그리고 리처드 교수의 놀란 표정까지 모든 것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한수 의사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준우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준우야. 의학적으로도 내가 보여준 회복은 기적에 가까워. 그런데 이제 수학적 천재성까지 증명해내다니. 그는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소피아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계속 수학을 공부할 거야? 준우는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습니다. 우선은 재활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가야죠. 그리고 천천히 미래를 생각해 볼 거예요. 그날 저녁 준우의 병실에는 축하 화환과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오늘의 소식이 이미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고 전국 각지에서 격려의 메시지들이 쏟아져 들어온 거였습니다. 뇌사에서 깨어난 수학 천재 소년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은데 괜찮겠어?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손이 불편해도 머리는 멀쩡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날 밤 준우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한 달 전 이 같은 침대에서 의식을 잃고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오히려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내일부터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준우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는 보스턴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준우는 새로운 꿈을 품으며 잠들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한 달 후 준우는 마침내 병원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통해 걸음걸이가 많이 자연스러워졌고 손가락의 움직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완전히 이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간단한 글씨 정도는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는 준우를 배웅하려는 의료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준우야, 정말 잘 지내야 한다. 존슨 의사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여준 기적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때로는 정말로 일어난다는 걸 깨닫게 해줬거든. 준우는 깊게 인사하며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한수 의사는 준우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의대생 때 사용했던 수학 공식집이야. 내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을 받아든 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한수 선생님. 저 때문에 많이 신경 써주셨는데. 소피아는 준우를 꽉 껴안으며 말했어요. 연락 꼭 하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풀게 되든지 난 항상 내가 해낼 거라고 믿을 거야. 준우도 소피아를 꽉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꼭 연락할게. 소피아가 없었다면 이렇게 회복할 수 없었을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우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풍경들을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와 뛰어노는 모습, 직장인들이 바쁘게 걸어가는 모습,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준우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집에 도착하자 이웃들과 친구들이 환영 파티를 준비해두고 있었어요. 준우야, 돌아온 걸 축하해. 동네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반겨주었습니다. 준우의 담임 선생님인 김 선생님도 와 계셨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준우야. 전교생이 모두 너를 응원하고 있어.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수진이 준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었고 민수는 준우의 접시에 반찬을 정성스럽게 올려주었습니다. 집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준우가 웃으며 말하자 부모님도 함께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준우야, 이제 정말 어떻게 할 거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버드에서의 제안, 언론의 관심,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말이었습니다. 준우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우선은 학교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어요.
준우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물론 수학 공부도 계속할 거예요. 하지만 너무 서두르고 싶지는 않아요. 천천히 단계별로 해나가고 싶어요. 부모님은 아들의 성숙한 판단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부터 준우는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어색해했지만 곧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어요. 다만 이제는 준우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와, 정말 하버드에서 문제를 풀었다고. 텔레비전에도 나왔잖아. 친구들의 관심과 존경이 느껴졌어요. 수학 시간이 되면 김 선생님은 특별히 준우를 위한 문제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일반 교과 과정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었지만 준우에게는 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정말 재미있어요. 준우가 눈을 반짝이며 말하면 다른 친구들도 함께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어요. 방과 후에는 여전히 많은 언론사들과 연구기관들에서 연락이 왔지만 가족들은 준우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다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뇌 손상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준우는 소피아로부터 화상 통화를 받았어요. 안녕, 준우. 요즘 어떻게 지내? 화면 너머로 보이는 소피아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학교 생활도 재미있고. 너는 어때? 나도 좋아. 그런데 말이야. 소피아가 신비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지금 수학 공부하고 있거든. 너한테 영감을 받아서 말이야. 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어떤 걸 공부하고 있어? 기본적인 미적분부터 시작했어. 물론 너처럼 천재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 소피아의 말에 준우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정말 기뻤거든요. 저녁 시간 준우는 책상에 앉아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국어, 사회, 과학 등 다른 과목들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손글씨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준우야, 공부 그만하고 잠깐 나와 볼래? 수진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민수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준우가 궁금해하자 부모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작은 축하 파티야. 내가 이렇게 잘 회복해줘서 고마워서. 케이크와 함께 준비된 건 준우가 병원에서 푼 문제들을 정리한 스크랩북이었어요. 이거 우리가 만든 거야. 내가 앞으로도 기억할 수 있도록. 준우는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되다니요. 그날 밤 준우는 침대에 누워서 지난 몇 달을 돌아보았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변화들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준우가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수학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힘을 증명한 사람이었어요. 준우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그가 풀어갈 문제들, 만나게 될 사람들, 그리고 전해줄 희망의 메시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뇌사 상태에서 깨어난 13살 소녀는 이제 세상에 자신만의 답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필 없이도 손이 불편해도 마음만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채로 말이에요.